네, 이 광고는 도대체 무슨 광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하시고 왜? 네, 여러분들 잘 귀에 안 들리셨죠? 네, 장수돌 침대 다 아시잖아. 네. 별이 5개. 그렇죠. 네, 장수돌 침대에서 그 전기 매트. 네, 그게 이제 나온 건데. 네. 그게 이제 카본으로 이렇게 카바를 좀 씌웠는 모양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물 세탁도 가능하답니다. 전기장판 어떻게 물 세탁하는지는 아직도 이게 모르겠는데. 되게 신기하네요. 네. 물 세탁 가능한. 물 세탁 가능하고 그리고 뭐 제일 핵심은 또 우리가 싸게 네. 드리는 게 아니 뭐 어차피 공산품이니까 다 비교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쵸. 우리가 농산품은 먹어보고 네. 아니 음식은 먹어보고 맛있는 거 드리는 게 중요하고 네. 이런 공산품들은 싸게 드려야지 뭐. 그렇죠. 네. 얼마입니까? 요게 지금 12만 5천 원이네. 네, 요거 이제 슈퍼 싱글 사이즈 기준. 네. 오, 네. 그리고 퀸 사이즈는 13만 5천 원이니까 이거는 뭐 비교하시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네, 항상 저 어디 뭐 쿠팡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늘 비교하시고 비교하시고 사라는 거예요. 네. 겨울 되면 또 뜨뜻하게 자는 게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야죠. 이게 또 반반 이렇게 나눠서 어디는 여기는 왜냐면 이제 둘이 자는데 저는 더위를 많이 타고. 그럼 이제 여기 시원하게 해주고 그렇죠. 네. 여기 또 반대쪽은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기능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한번 잘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 하여튼 요거는 빨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빨래를 된다고 하니까 근데. 네, 된다니까. 네, 요 찝찝하게 쓰지 마시고 좀 많이 썼다 땀 좀 났다 하면 이렇게 빨래 한번 하시고 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장수돌 침대 카본 커버 온열 매트입니다. 네. 이거 뭐 방바닥에 놓고 쓰셔도 좋고 침대 위에 놓고 쓰셔도 좋을 아주,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자, 비교하시고 꼭 한번 선택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그러면 시장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는 저희가 댓글에 이렇게 올려놨고요. 영상 하단에도 해놨으니까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도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런 전기 매트도 안 쓰시나요? 전 돌침대나 전기 매트 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뭐 없어서 못 쓰신 거예요? 예, 안 사줘가지고. 그건 안 됩니다. 저희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돌침대까지 몰라도 네. 온수매 이 전기 매트는 하나 있으셔야죠. 예, 저희가 하여튼 그거는 책임지고 하나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예, 우리 박병창 이사님. 네. 그럼 오늘 시장 한번 이야기 가볼까요? 나스닥은 뭐 2만 넘었습니다. 2만 34포인트로 역사상 처음으로 2만 포인트를 넘었습니다. 네. 예, 역사적 신고 지수고요.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긴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미국 시장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자체를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맨날 지금 우리 시장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또 당장 이게 급하지만 네.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년을 또 위해서라도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우는 0.22% 하락을 하면서 5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나스닥은 1.77% 상승을 했거든요. 이 차이가 확 이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트럼프 트레이드 얘기하면서 러셀 2000 지수와 다우존스 산업 지수가 더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그 기간 동안. 네. 그런데 이게 다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S&P 500은 뭐 신고 지수 근처에 있지만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부근에서 이제 고만고만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우리 원화는 1,430원 위에서 1,430원 아래로 살짝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도 갭 상승을 소폭 상승 후에 출발을 했는데 계속해서 강세 유지를 했어요. 이것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일부 종목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무엇인지 봐야 되는데요. 일단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상승한 것은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이게 최저는 한 70%까지 금리 인하 기대치가 떨어졌었는데 네. 어제 96%까지 올랐어요. 사실상 인하한다는 거네요. 예, 사실상 네. 금리 인하하지 않겠냐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 50bp 0.5%, 0.25, 요번에 0.25 하면 네. 100bp 인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고점 4.5에서 5.5, 네. 4.5에서 그렇죠. 5.5에서 5.5 에서. 4.5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4.25에서 4.5%가 되는 겁니다. 그 미국의
중장기 기준금리의 흐름의 중간 라인과 네. 그리고 점도표가 바라보는 내년도 2025년, 2026년도에 대부분의 점도표가 찍혀 있는 금리가 기준금리가 3.5 네. 전후예요. 3.5입니다. 음흠. 그러면 요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 굉장히 빠르게 사실 100bp를 내린 거예요. 네. 네. 그럼 4.25에서 4.5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00bp 정도 내리면 그러면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또 중립금리라고 얘기하는 3.5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내년에는 100bp면은 25bp 내려도 4번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번에 100bp를 내려놓고 내년에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또는 분기별로 25bp씩 상황에 따라서 내릴 것이다. 이게 이제 중론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그걸 좀 인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급격하게 내리면서 우리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연준이 금리를 갑자기 너무 빨리 내리면 경기 침체 우려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의 인하는 금리 인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CPI 발표가 됐는데 헤드라인 2.7, 코어가 3.3. 코어 CPI는 지난달과 같았고요. 10월과. 그리고 헤드라인이 10월에 2.6%인데 2.7%가 됐거든요. 약간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치가 올라간 것은 이번에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네. 그동안에 가장 스티키하다. 표현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많이. 네. 스티키하다라고 했던 것이 주거비지 않습니까? 네. 주거비가 2021년 7월 이후에 가장 낮은 상태로 됐다고 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결국 내려가지 않겠냐라고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 네, 주거비가 제일 안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예. 내려오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어제 5.93% 올라서 $424가 됐습니다. 이 테슬라의 $424는요, 그냥 요즘에 테슬라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겁니다. 네. 지금 다른 것들이 다 역사적 신고가 간다고 막 또는 나스닥이 역사적 신고가 간다 막 이랬을 때 테슬라 마이너스였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상반기에 그래서 거의 그 연초 대비 거의 마이너스 40%까지 네, 마이너스 떨어졌었어요. 40% 160달러 밑으로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그때 맞습니다. 샀어야 되는데.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왜 그런 말씀? 160달러까지 갔어요? 160달러 아래 갔었고요. 아래까지 갔었어요. 네. 왜 안 샀냐고. 그럼 어느 나라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는 계속 샀어요. 우리나라는 테슬람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네. 계속 샀습니다. 샀어야 그래서 되는데. 테슬라를 꾸준히 사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지금 이제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축하드리고요. 사실 굉장히 많이 테슬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아. 역사적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 이거는요. 일반적인 그냥 역사적 신고가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지금 사실 애플도 똑같지만 애플도 역사적 신고가 어제는 소폭 하락했지만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신고가를 계속 내면서. 왜냐하면 중간에 주식 분할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네. 주식 분할을 계속 해온 상태에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는 거기 때문에 아. 이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계속 이긴 거예요. 계속 이긴 상태가 네.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 또는 믿음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전체 지수도 중간중간에 내려오긴 했지만 우상향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네. 미국의 기업들이 중간중간에 뭐 우여곡절이 있기도 하고 또는 주식 분할로 인해서 주식 분할하면 금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리고 나서 다시 뭐 올라가 가지고 또 신고가 내고 신고가 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서 뭐 진짜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네. 따져보면. 그래서 이 일반적인 그냥 신고가 경신이 아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좀 뉴스로 오늘 전해드릴 텐데 스페이스X가 이게 비상장이잖아요. 네. 스페이스X의 내부자 거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 가격이 됐느냐? 스페이스X는 이제 비상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 3개월 동안 68% 올랐다고 해요. 네. 근데 지금 약 우리나라 돈으로 약 510조 원 정도의 거래가 됐답니다. 가치가. 510조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 510조의 한 주당 거래로 네네. 거래가 네네. 됐다라는 거예요. 510조가 우리 삼성전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게 상승을 하면서 이 영향도 상당히 있었다라는 건데 이 뉴스는 테슬라에 대한 뉴스는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스페이스X 얘기도 계속 있고 뭐 네. 트럼프 이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제 상승의 부분은 사실 테슬라가 $400 위로 갔다가 밀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그냥 확 올라와 버린 거잖아요. 이 뉴스가 상당 부분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GM이 로보택시 사업을 중단 발표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크루즈를 인수하면서 8년간 진행된 자율주행 로보택시 개발 사업을 계속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크루즈 로보택시 사업을 사내에 있는 자율주행 및 보조 기술 그룹과 합병. 그러니까 로보택시 사업을 접고 그 사업 부분을 사내에 있는 자율주행 기술과 그냥 여기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그냥 활용하겠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네. 어쩌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로보택시 사업을 확장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을 고려해 볼 때 자본 배분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 로보택시는 테슬라와 구글의 웨이모가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네. 2차적으로 두 곳으로 재편되지 않을까, 2차적으로 재편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뉴스를 딱 보면서 지금 이제 보도도 그렇고 테슬라가 워낙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네. 이 후발로 이 사업을 계속했을 때 될 수 있을까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나오면서 관련된 것들은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테슬라는 어마어마한 사실 이게 호재일 수도 네.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많이 올랐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테슬라의 중국 내 주간 판매 대수가 발표가 됐어요. 로이터에서 12월 첫째 주 21,900대의 전기차가 판매되면서 올해 4분기 주간 판매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요. 11월 지난달에는 73,000대 이상의 판매로 월간 최고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BYD가 가격을 좀 낮추고 그러면서 테슬라가 중국 내 판매에 할인 판매가 있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연말이라는 이슈도 좀 있긴 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는 트럼프 2기 되기 전에 뭔가 뭐 이런 구매 행위들 뭐 이런 것들도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판매 기록 경신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좀 둔화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행보해서 테슬라보다는 뭐 우주항공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보니까 판매 자체도 굉장히 좋다라는 괜찮더라.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들이 전체 시장이 고평가 또는 기업들의 고평가 막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테슬라가 멀티플로는 가장 높거든요. 그렇죠. 네. 가장 높은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어제 상승의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작용을 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로보택시 GM에서 로보택시 사업 중단하고 그리고 테슬라와 구글 웨이모 입차적으로 이제 개편된다. 이거는 상당 부분 우리 시장이나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두 군데에서 어느 한쪽이 더 이제 치고 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이게 지금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나 아니면 일부 지역에서 일부 구간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보편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 자율주행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자율주행, 로봇, 뭐 로봇택시 이런 굉장히 먼 일이라고 계속 생각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너무 먼 성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그거는 그때 가서 이런 생각을 좀 했지만 상당히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우버도 떨어지고 예. 뭐 이렇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예. 사람이 운전하는 게 이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왠지 현대차도 괜찮을 것 같아. 현대차 자율주행. 구글 웨이모 다음 차부터는 아이오닉 5가 네. 들어가거든요. 물론 많진 않겠죠. 그러니까 구글 웨이모에 지금 제기어 차량들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현대차 들어간다고. 아이오닉 5 들어가니까 물론 많진 않을 거예요. 이게 분명히 매출에 뭐 직접적으로 뭐 플러스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겠지만 어쨌든 구글 웨이모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건 다 아이오닉 5가 앞으로 이어지게 될 거고 뭔가 좋지 않을까요? 현대차는 상당 부분
지금 트럼프 2기에서 뭐 자동차 전체에 대한 악재를 반영하고 있는데 네. 현대차 우리나라의 자동차 쪽에는 기회가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틈틈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악재가 있기 때문에 그 틈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각이 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브로드컴이 애플과 AI 칩 개발한다는 뉴스와 함께 브로드컴이 6.6% 상승했고요. 이 역시도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거의 다 달았습니다. 지금 네. 역사적 신고가에. 브로드컴은 그동안에 계속 올해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AI 칩 개발을 애플이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도 한다고 그러고 브로드컴하고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좀 우리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AI 칩이라는 거 안에 하드웨어 반도체가 있고 통신 칩이 있고 그 안에 그게 AI 칩 그 엔비디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엔비디아 칩은 반도체 칩이 아니다. 네. 플랫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 브로드컴은 이런 기술을 갖고 있고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이런 걸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따로따로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알파벳도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알파벳도 GM이 자율주행에서 빠지는 부분이 영향을 좀 받았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알파벳이 어제 양자칩 윌로우 공개했다는 것 때문에 어저께 우리에서 이제 사실 그 정보들이 정확하게 양자칩의 이게 양자 컴퓨터의 수의 인가 또는 그 정도 기술이 있는 것까지는 좀 뭐 상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나 뭐 상한가고 뭐 어저께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요거 공개 후에 알파벳이 어저께도 5% 이상 상승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5.5% 상승했어요. 이틀 동안 11% 상승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상대적으로 좀 주춤주춤하고 있었는데 그냥 곧바로 11% 오르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또 이 종목도 찍었어요. 지금 보면 역사적 신고가를 찍는 종목들이 네. 애플은 뭐 역사적 신고가인 상태고 엔비디아가 요즘에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하나하나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메타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2만 포인트를 넘으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걸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면요. 다시 가서 나스닥이 2만 포인트를 최초로 돌파했어요. 일론 머스크의 질주의 부분에 대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는 부분들이 이제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트럼프 정책 트레이드에서 이제 실제로 트럼프 2기가 가고 실제로 시장은 기술 성장으로 수급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정책을 가만히 보면 국영제나 네. 국영제 뭐 산업 시대에 있었던 그런 경제에 있던 기업들 이런 것들이 수혜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랬죠. 근데 네. 그 1기 때도 그러지 않았고 요번에도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조금 설명을 길게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우리 시장이 그 직전에 월요일날 폭락하고 폭락한 만큼 화요일날 반등했고 그리고 어제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좀 미적미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실제로 오전에 좀 그랬습니다. 소폭 하락 출발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아침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하더니 이제 소폭 매수로 전환하면서 상승폭을 조금 확대했고요. 그리고 그걸 유지를 좀 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어떻든 시장을 좀 움직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저께는 움직이지는 않았고요.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이틀 연속 시장이 반등하는 동안 첫 번째 낙폭과대주가 올랐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실적주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회사 방송을 하면서 제일 질문 많은 게 요즘에 조선주 관심이 많잖아요. 네. 조선주 어떻게 이번 하락에 조선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조선주들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네. 그러니까 월요일날 폭락했다가 화요일날 반등 주고 어제 오히려 더 급등했고 신고가를 다시 갔어요. 네. 그래서 어제 조선주와 조선기자재주는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결국은 좋다라고 하는 섹터들은 그런 애들은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일부 하락을 했지만 네. 곧바로 얘들은 다시 신고가한다. 우리 맨날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네. 어제 보여줬어요. 네, 그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외부 충격에 의한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단기적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실적이 좋다고 하면서 계속 좋았던 쪽 있잖아요. 수익도 좋았고 그런 쪽이 내려왔을 때 걔는 수익률은 원래 걔네는 다시 올라가거든요. 근데 많이 빠졌던 애들은 네. 빠졌다가 더 빠진 애들은 걔네들은 반등이 좀 약하거나 아니면은 원위치하지는 못해요. 걔네들은 주식은 이제 그런 속성은 좀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월, 화, 수 3일 동안 여실히 좀 보여줬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런 경험을 안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이번 부분에서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는 걸 좀 알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테마주가 어제 급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보세요. 이틀간 급등을 했잖아요. 급반등을 했습니다. 네. 반등이라는 표현을 꼭 넣어야겠죠. 상승이라고 하면 안 되고. 네. 그런데 개인들은 그 와중에 계속 팔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여전히 팔고 있고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들의 매수 중에 금융투자의 매수는 배당 연계 차익 거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차익 거래예요. 네. 기관들의 금융투자의 매수는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을 주도하진 않아요.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관들의 거래를 가만히 이렇게 뜯어서 보면은 연기금이 어떻게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연기금이 저가 매수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저가 매수했다가 시장에 반응을 줄 때 팔 거냐 아니면 전체적인 시장의 저점 인식을 갖고 소량이라도 계속 매수를 꾸준히 해주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일 것 같고요. 사모펀드들이 월요일 날 폭락했을 때 많이 들어왔는데 사모펀드들은 굉장히 단기 거래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헤지펀드랑 똑같은 거예요. 네. 굉장히 단기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목 위주의 단기 거래에서 수급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 시장에서는 지금 연기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외국인도 중요한데 외국인들은 이제 환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네. 환플레이하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이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으면서 외환이 환율이 안정이 됐을 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시황 플레이를 한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전체적인 수급에서는 연기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개인들은 그 반등을 하면서도 왜 파냐?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급반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을 4,000원 이상 막 팔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코스닥은 시가총액이 얼마죠? 300조? 엄청 작아요. 네네. 코스닥은 전체가 엄청 작습니다. 근데 그게 뭐 4천억씩, 뭐 5천억씩 판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판다라는 거예요. 이건 순매도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이 파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계속 이제 나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거래에서 이제 반대 매매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만 이번에 이 온나게 안 좋은 상태에서 정치적 위험 리스크 이런 일이 생기면서 피해야 된다라는 그 투매성 거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피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장이 그래도 조금 반등을 주네 그러면 빨리 피하자 네. 이런 개념이 좀 있는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은 이틀 반등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뭐 차트도 보고 그리고 주식시장의 속성을 봤을 때 물론 지금 정치 이벤트와 연관해서 우리 시장을 봐야겠지만은 3일 정도 반등을 주면은 네. 매물이 밑에서 잡은 뭐 사모펀드나 이런 데서 매물을 좀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반등을 하면 또는 오늘 아침부터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네.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내일 금요일이고 토요일 날 탄핵 투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릴 때 지난주 금요일 날 탄핵 가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미리 산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표현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그게 더 확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되면은 다음 주에 시장이 또 이렇게 확 뜰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3일 반등을 주고 여기서 매물이 좀 나오고 매물 나오는 데서 밑으로 빠지면 거기서 그러면은 다음 주에 기대하면 사고 이런 게 충돌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내일은 이제 그런 거래가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 와중에 오늘은 우리나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12월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3월이고 그래요. 네.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대요. 12월 동시 만기. 수급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12월에는요.
3월물하고 보통 이 롤업을 하잖아요. 네. 보통 롤업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3월물의 포지션을 12월의 포지션을 3월물로 청산하거나 롤오버하거나 이제 포지션을 그렇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선물이라는 건 미래의 주가 지수를 예상하면서 거래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포지션을 쌓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12월 말이 생기잖아요. 근데 배당이 있습니다. 배당이. 네. 그래서 이 스프레드라고 뭐냐면 3월과 12월 물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 배당금을 반영하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시장이 특이하게 빠지거나 오르거나 할 때 그럴 때는 이 배당 차익을 노리는 금융투자의 연계에서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거랑. 네. 그래서 그 거래가 들어온다라는 걸 지금 인식을 좀 한 첫 번째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2월이 중요한 이유는 해가 바뀌는 것에 만기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 12월에서 다음 3월물. 369, 12 내부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네.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변곡점을 만약에 갖는다면 그 변곡점을 12월에 가졌던 게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2월의 동시 만기가 이제 오늘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은 롤오버를 3월물로 거의 대부분 다 해놓습니다. 그 전에 이미 만기날 하지 않았고요. 네. 대부분 다 해놓는데 만기날 마지막 날 나머지의 선물이 아니고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하면서 마지막 정리 매매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해되시겠죠? 선물을 롤오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차익거래에서 매수 차익거래를 했다가 매수를 쭉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내가 더 사야 되는 부분이 있어. 또는 내가 털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 네.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하긴 해요. 네. 그러나 일정 부분 몇천 원씩은 계속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마지막에 조단위로 거래된 적도 많았어요. 조단위로. 그래서 막 마지막에 폭등하고 폭락하는 경우도 많았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제 책에 그런 게 많이 있지만 동시만기 마지막 날 폭등한 거 무조건 팔아야 되고 폭락한 거 무조건 사야 된다. 그랬거든요. 변동성이 네.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저께까지 안 하고 미리 다 정리를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그 수량이 작아졌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의 정기 레벨런싱이 있거든요. 네. 이게 요거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코스피 200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오늘 오후 마지막 3시 이후에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변동성이 좀 있어요. 그게 3시예요? 아니면 뭐 동시효과예요? 아니 3시 반에 동시효과예요. 동시효과에? 네, 동시효과에 하는데 네. 막판에 내가 이런 거잖아요. 내가 뭐 이 기자님이 내가 어떤 주식을 만주를 팔려고 그러는데 네. 유동성이 5천조뿐이 없어. 뭐 어떻게 팝니까? 그거를? 그쵸,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미리 해야 다. 네네. 미리미리 하는데 마지막 부분의 거래가 오늘 마지막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고서 오늘 시장을 봐야 된다. 네. 그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ECB 통화정책 회의 있는데 어제 캐나다가 50bp 금리 인하 네. 했죠. ECB도 오늘 금리 인하 할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미국 시장의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미국 내년에 한 100bp 금리 인하를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ECB도 금리 인하 하죠. 그리고 캐나다 금리 인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뉴스의 첫 번째 뉴스인데 중국의 준양적 완화 기조로 전환됐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쭉 여태까지의 그 경험치도 그렇고 그동안의 데이터를 다 보면요. 전 세계가 양적 완화를 하는 과정에 시장이 폭락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기 침체를 얘기하면서 막 폭락하고 이런 거를 상당 부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이게 끝나고 나서 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또는 이게 막바지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작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내년도에 돼가지고 뭐 진짜 시스템 위기가 오고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제2의 IMF와 비슷하다 막 이런 얘기 막 하는데 네. 네. 전 세계가 지금 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 예로 요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본 뉴스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중국의 의원단이 첫 한국 방문 그러니까 양국의 의원 연맹 결성 후에 처음으로 한국에 오려고 했는데 이게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정치적 이유에서. 그러니까 네. 우리 정책 이유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뭐 이거 말고도 많지만 지금 우리는 대중국 정책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뭐 여기 연기됐다는 뉴스인데 지금 계속 지금 드린 말씀을 계속 이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뉴스를 이번 주에 전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14년 만에 준양적 완화 기조로 전환했다는 건데
트럼프 2기 중국 제재에 대비해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합니다.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부동산과 증시를 안정시키며 중점 영역의 리스크와 외부 충격을 방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중국 사회주의 국가도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대잖아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미국 증시가 빠지잖아요. 네. 월가나 아니면 백악관에서 난리 납니다. 그래서 네. 바로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화나죠. 이런 얘기 들으면. 그렇죠. 네. 안 그러세요? 웃으시는데. 다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네. 그런데 지난 30년간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5가지 기조를 가지고 했는데 긴축, 적절한 긴축, 안정, 적절한 완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근데 제가 정치국 회의에서 요걸 했다. 요번에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저 뉴스 전해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왜 다시 가져왔냐? 일단 후속은 나중에 이제 나올 거고요. 전인대나 경제공작회에서 나올 거고. 요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중앙일보에서 요걸 정리를 했더라고요. 네. 이 날짜를 잘 보시면 이제 먼 옛날에 우리가 모른다고 쳐요. 만약에 1994년부터 96년까지 긴축이었습니다. 양쪽 다. 여기는 금융정책, 여기는 재정정책. 긴축이었어요. 이 시기와 이 이후 시기를 좀 보자는 거예요. 1997년부터 2006년까지는 안정, 화폐 정책은 안정, 그리고 재정 정책은 적적인 재정 정책을 썼습니다. 이 이후를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긴축과 안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009년과 2010년도에는 적절한 완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었어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3년이죠. 14년이에요, 거의. 네. 14년 동안 화폐 정책은 안정, 재정 정책은 적극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화폐 정책의 안정을 완화로 처음 바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완화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걸 완화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재정 정책은 한층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이거 주식을 이 시기부터 계속 했던 사람은 이걸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뭔지 이렇게 알아요. 이게 보면요, 화폐 정책을 긴축으로 한 시기들 있잖아요. 네. 그런 시기들은 전 세계 글로벌이 안 좋았어요. 중국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네. 예전엔 G2라는 얘기 했잖아요. 네. G2란 말 이제 안 하잖아요. 그냥 G1이잖아요. 네. 이제 완전 이제 졌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든 간에 그 영향력이 뭐 미국 때문에 뭐 엄청나게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그 영향이 없느냐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 화폐 정책을 긴축으로 했느냐, 완화로 했느냐, 그리고 재정 정책을 안정적으로 했느냐, 적극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가만히 보면은 중국 시장을 보지 말고 우리 시장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화폐 정책을 완화하고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한 그 시기에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네. 잘 보시면은 그리고 나서 위험이 터지고 위험이 터진 상태에서 또 다시 바꾸고 그 상태에서 바꾸면 또 좋아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의 이 정책으로 인해서 그러면 요번에 적절한 완화와 한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을 쓰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뭐 중국이 좋아지고 사실 중국이 이 발표하고 나서 급등이 아니고 거의 폭등했었죠. 네. 그랬다가 지금 안 밀리고 있습니다, 중국. 이게 만약에 시장이 이걸 믿지 않았으면 굉장히 우리나라 똑같이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단순 폭등했잖아요, 단기간에요. 네. 그래서 연간 지수가 플러스잖아요, 중국은. 중국 차트를 가만히 보세요. 그럼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다. 네. 그 얘기는 계속해서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태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더 올라가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좋아지느냐, 여기까지는 저도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네. 그러나 지금 미국도 캐나다도 지금 계속 보잖아요. ECB도 그렇고 중국의 정책을 보잖아요. 네. 이런 정책이 있는 상태에서 뭐 내년 뭐 상반기에 뭐 만약에 위험하다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까지 할 그 정도의 해는 안 되고 네. 이런 완화적인 정책을 각국가 쓰고 있는 구간에서 시스템 위기가 오고 막 경기 침체가 와서 무너지고 뭐 이렇게 될 거냐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생각 좀 합니다. 근데 적절한 완화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온화하잖아요. 온건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적극적인 건지를 좀 체감하기 어려웠는데 예. 2009년에서 2010년이면은 예.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자면서 맞습니다. 통화 정책을 예, 쓴 게 맞아요. 적절한 완화라면 예, 예. 이 적절한 완화라는 표현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센 강력한 겁니다. 굉장히 센 거예요. 예. 아, 굉장히 센 거군요. 예, 예. 여기 없잖아요. 안정 긴축. 아. 제일 센 게 각적으로 많아잖아요. 제일 센 표현을 예, 예. 저렇게 했군요. 예, 예, 예. 아.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너무 길게 했네요, 이걸요. 그리고 테슬라 얘기는 드렸고요.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026년부터 우리말로 하니까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무수 증발 액체 냉각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말은 그냥 왜 우리나라 말로 한자로 무수로 했나 봤더니 폐쇄 루프 설계를 이용해서 물을 더 넣지 않고 네. 물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담수 공급이 없이 서버와 냉각기 사이에서 순환시켜서 열을 발산하는 이 시스템을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에 또 이게 관심 있는 부분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뉴스를 좀 가져왔고요. 알파벳이 청정 에너지 개발 업체 인터셉트 파워에 8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해서 클라우드 AI용 서버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애플 요거는 직접적인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출시할 스마트워치에는 얘네들이 그 지난 11월에 글로벌스타에 지분 인수해가지고 글로벌스타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글로벌스타가 뭐냐면 미국의 위성통신 네트워크 사업하는 데잖아요. 네.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글로벌스타를 통해서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자 통신을 하는 즉 휴대폰이나 와이파이 없이도 스마트워치로 위성통신의 문자 통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한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나요? 마지막으로 현대차가 이거 지금 그림도 나오고 그러던데요. 아마존에서 자동차 판매한다는 거예요. 네. 이거 우리나라에 그 좀 경차로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현대차인지 언제인데 기억은 안 나는 경차에 캐스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온라인 판매한 적이 있어요. 네, 있었어요. 예. 예, 예.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예. 이쁘게 생겨가지고. 근데 아마존에서 자동차 온라인 판매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 최초라고 합니다. 아마존 오토존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고 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를 봤을 때 가격 투명성 제고가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딜러들로 인해서 가격이 너무 다르고 거기에 소비자 불만이 상당히 있었다. 네. 딜러사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 하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대요. 이걸 하기 네. 위해서. 그리고 지금 하긴 했지만 네. 앞으로도 굉장히 그 저항감이 클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도 물론 살 수는 네. 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 네, 그렇게 사지만 대부분은 네. 이제 저 대리점 가서 그렇죠. 딜러한테 이제 네. 얼마 할인 받고 네, 뭐 네. 저 썬팅 하나 좀 해주세요. 네. 뭐 이런 거 사잖아요. 네, 네. 아 근데 그 딜러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 굉장히 저항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시작을 했고 그리고 향후에도 저항감이 있을 텐데 이걸 극복하는 게 이제 성결 과제다. 이제 네. 보도에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냥 해가지고 내가 그냥 받는 건 아니고요. 딜러사에서 딜러들이 모이는 딜러사들이 있잖아요. 네. 이들이 직접 차량하고 재고를 거기다 올리고 가격 뭐 또는 할인율도 자기들이 하고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뭐 남길 거 남기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가 직접 올리는 게 아니고 딜러사가 올리는 거예요. 딜러사가 아마존에 여기다 올리고 딜러사가 예, 예. 딜러사의 플랫폼이 되는 거네요. 예. 판매 그래서 딜러사가 플랫폼. 올리고 그리고 나서 소비자들이 거기 가격이나 이런 거 보고 뭐 색깔하고 다 결정하면은 수령은 대리점에 가서 하고 네. 예, 이렇게 한다라고 하네요. 네네네. 그럼 뭐 좀 이해가 좀 되네요. 그래도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많을 이제 것 같아요. 불투명하게 내가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그렇지. 온라인에 딱 올라가게 되면 가격 비교가 완전히 돼버리니. 예. 딜러사가 현대차 딜러사가 네. 한 군데는 아니겠죠? 저도 몇 군데 여러 군데 알고 있습니다. 있겠죠. 예, 예.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그냥 딜러사 자체가 되게 기업형 점주식으로 기업이에요. 되어 예, 있어갖고 기업이죠. 예. 음. 워렌 버핏도 딜러사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아, 걸로 그래요? 알고 있거든요. 거기 엄청난 패권입니다. 예. 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하여튼 현대차가 아마존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판매되는 거 그것도 한번 미국에서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예. 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여러 이슈들 또 시장 상황들 잘 짚어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